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오늘 아침 일찍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핵심 강의 내용은 저희가 공공데이터 개발과 실질적으로 간단한 앱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간단한 앱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사실 집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모델하우스 정도 간단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QR코드가 있는데요. 시간 충분하니까 이걸 QR코드를 이렇게 찍어서 이 안에 실제로 수상했었던 모든 제안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한 10분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오늘 실제로 앱을 만드는 샘플링을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간단한 제안서를 써서 할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제 네이버 엔드라이브 그 엠박스라고 하죠.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 다양한 PPT나 한글 파일 제안서가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오늘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동안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편안하게 모니터를 해주시고요. 그 내용은 어차피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메일이든 카카오톡이든 그렇게 전달을 지금 현재 노트북으로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류 평가하는 느낌이 많이 드실 텐데요. 여러 가지 중에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샘플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앱을 만들어 보는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쉬운 거를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평소 때 이런 앱을 한번 기획해 볼 때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고요. 실제로 이거를 앱으로 서비스한다까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다른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저희가 처음에 제미나이로 1차적으로 거기 샘플의 PPT를 학습을 시키고 저희가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모델하우스의 그런 도면을 코딩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코딩을 저희가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구글 AI 스튜디오가 앱 서비스까지 파이프라인이 돼 있긴 해요. 근데 거기는 또 유료 서비스라 저희는 여기서 다시 이제 설계 도면을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AI 스튜디오를 하고 다시 그거를 GitHub에 업로드를 합니다. GitHub는 약간 AI 데이터 관련된 부분의 파이프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다시 가상 서버를 만들어주는 이제 버셀이라는 서비스에다 올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익스포트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화면으로 이제 해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이제 오퍼레이트 하려면 뒤에 이제 각종 DB라든가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우리가 이용하는 각종 서버, 유닉스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이 모델하우스가 어떻게 생겼다 이 정도까지만 되지 실제로 이게 구동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작을 하는 거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PPT를 하나 선정해 주셨으면 사실 우리 AI한테는 다양한 학습 조건을 주면 줄수록 이 친구가 생각이 굉장히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견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코딩을 할 때, 그럼 여기 구글 AI 스튜디오에 바로 코딩을 요청해서 만들어줄 수 있지 않냐?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무료다 보니까 텍스트 기반의 프롬프트에만 최적화되어 있지, 저희가 파워포인트나 각종 자료를 넣는 거는 조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제미나이한테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유료 서비스로 구글 AI 스튜디오를 쓴다? 그럼 얘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얘만 쓰면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저희가 또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쓰는지를 한번 이해하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우리가 무슨 전반적인 AI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관점도 될 것 같고 사실 이 과정도 과거의 앱 개발 시스템에 비하면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하나씩 우리가 이 1단계부터 코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직접 제가 클래식하게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어저께도 이제 녹음 녹화한 거 다 파일로 받으셨나요? 주최 측에서 연락처를 모른다 그래서 요구를 하시면 어제 거랑 오늘 거랑 해서 파일로 다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 파일 강의 자료도 원본 다 드려서 여러분들 2차 가공해도 문제가 없을 저작권 전혀 상관없는 제 겁니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 첫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창 이렇게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그 클라우드 안에 있는 제안서를 한번 다운 받아보는 것부터 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4일 샘플이라는 내용들 중에 저는 영재교육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로 들어가서 이 두 개 파일을 이렇게 어떤 분은 한글 파일만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PPT만 있고 PDF도 있는데 그냥 다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래와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어, 이제 인터넷이어서 파일이 아직 업로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첨부된 내용에 대해서 앱 서비스로 개발하고자 한다. 구글 AI 스튜디오 프롬프트 창에 입력할 코드를 작성을 해주세요.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AI 구글 스튜디오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또 저희가 해야 되니까. 저는 어저께 가입을 해가지고 제미나이랑 똑같습니다. 옆에 이제 그 로그인 창이나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되고 그 상태에서 제미나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혹시 안 되는 분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구글 패키지라서 아마 로그인이나 신규 뭐 가입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존 계정으로도 충분히 바로 접속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써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서 그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제미나이가 소스 코드만 그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네 개, 세 개의 소프트웨어, 앞으로 이후에 제미나이 이후에 두 개 소프트웨어의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버튼을 뭘 눌러야 될지 얘가 이게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이게 다양한 게 서비스가 뭐 한글로도 일부 되지만 대부분 그냥 영어 서비스여서 참고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캡처해서 도대체 뭘 누르라는 거냐? 그럼 얘가 순서대로 오른쪽 상단에 무슨 버튼을 누르세요? 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더라도 전혀 부담 없이 시간만 내주시면 재미나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구글 스튜디오를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청드린 게 바로 이제 GitHub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이죠. 여기는 또 다른 놈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뿅. 자, 여기서 GitHub를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지만, 네.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그 화면에서 이걸 캡처해서 제미나이한테 회원가입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면 각자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시간만 내주시면 전혀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자, 오늘 저희가 하는 거는 작은 모델하우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 거기 안에 스마트 하우스나 스마트 팩토리가 돌아갈 수 있는 구성은 아니다. 그 주변의 느낌만 알 수 있는 그 구성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에서 개발자들이나 기획을 할 때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단계까지만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편안하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조용히 가서 모니터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깃허브까지 가입해서 로그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버셀을 이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셀은 여기 구글에서 BERCE를 누르고 이 첫 번째 검색되는 내용 친구를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분 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녹음 녹화되니까 뭐 오늘 그냥 편안하게 모니터링만 하시고 집에 가서서 혼자 할 수 있게끔 소스 코드나 이런 것도 다 제가 드릴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미나이 아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파일 두 개를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첨부된 내용을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래서 구글 스튜디오 프롬프트 창에 입력할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이제 버튼을 누를 겁니다. 여기다 입력할 내용들을 찾는 거죠. 근데 사실 얘도 똑같이 제미나이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친구가 제가 PPT나 이런 거는 파일이 업로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어 처리 전문인 제미나이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단계적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소스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오늘 아침이니까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가 조금 인터넷이 보안 때문에 조금 느린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앞에 스타벅스만 봐도 이렇게 듣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 고려해서 제가 이렇게 좀 속도를 내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시간이 좀 걸리니 이것만 기다릴 수는 없어서 어, 자,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을 틈틈이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강의를 먼저 쫙 하고 이제 실습을 마지막에 해도 좋은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과정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재미를 돕고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제미나이에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만들려고 버튼을 눌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계에서 오늘 강의는 이제 실습 관련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 발표에 관련된 전문가 피드백까지 하면 좋겠는데 이것까지는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계획은 이렇게 팀별로 팀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자니 또 성격상 샤이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약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다음에 저희가 대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팀플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걸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2명 이상의 팀플을 짜고 이 한 가지 문제를 발굴해서 저희가 솔루션까지 가는 과정이 진짜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사실 개발 코딩보다도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또 다른 부처, 다른 기관, 다양한 어떤 생활 조건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능력이 정말 가장 핵심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앞으로 업무 양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AI가 이제 모든 업무와 민간 생태계에 거의 별뿌리 AI가 진행되는 상태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을 기반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앱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흐름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게 이제 저희가 AI라는 생태계가 가운데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생성형 AI 진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나 기타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죠. 한국은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모든 산업이 국가 주도의 산업과 민간 생태계를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나라가 작고 그쵸 엄청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국의 강대국 1, 2, 3, 4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강대국 1, 2, 3, 4에 비해서는 작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죠. 그래서 해양이나 항만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독특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의 데이터 포탈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도 EU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거기는 워낙 산업 구조가 민간 생태계가 잘 돼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다른 개도국과 주변국 대부분은 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이 거의 지금 한 10년째 탑3 안에 드는 거죠. 우리가 워낙 전자정부나 기타 등등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민간 생태계에 적극적인 투자도 전 세계에서 거의 넘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데이터 진영이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공공 데이터만 있는 거 아니죠. 기업, 개인, 사기업 데이터, 구글 같은 경우 자체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민간 오픈 데이터 연합체도 있고, 근데 우리는 공공 데이터가 아직 민간 데이터 개방이 되거나 그렇게 된 사례는 일부 카드사 등등이 있지만 그들도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AI 허브가 있고 깃허브가 있습니다. 그럼 AI 허브는 뭐냐? 약간 데이터 공급망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에 최적화된 누가 이렇게 쌀을 잘 예쁘게 가공해서 우리가 밥만 지을 수 있게끔 혹은 옆에 뭐 쌀, 콩, 뭐 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밥을 원하는 타입에 맞게끔 지을 수 있게끔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데이터 물류센터죠. 어마어마하게 AI 전용으로. 그다음에 깃허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유 워크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저희가 만약에 서울하고 부산에서 일을 할 때 깃허브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업무 환경들을 서로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완성된 뭐 모두가 완성된 걸 공유하진 않죠. 여러분들 회사 내에 있는 인트라넷 그 시스템을 공유하진 않죠. 그 중에 일부가 민간이 코딩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행동하는 거. 그게 이제 서버인 거죠. 이 서버가 있는데 서버도 이제 뭐 중앙부처 및 뭐 자치단체, 산하기관, 공공기관 모두가 각자의 시스템에 맞춰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서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이 서버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OS부터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위기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까지 세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5가지 영역을 이해하면 되는데 저희가 오늘 안 하는 거는 여기 AI 허브랑 그다음에 데이터 클라우드 이 2가지는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거 같은 경우 AI 허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과학기술부하고 정보와 진흥, NIA인가? 그 2군데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더 쉽게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걸 학습하기엔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키값을 받고 이걸로 앱을 만들어 보는 거를 지금 만드는 앱 다음에 만들어 볼 겁니다. 오후쯤에 점심을 먹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설계 도면을 보시면서 저희가 하는 내용들을 공공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이거를 AI로 실시간 연동을 해서 API로 연결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소스 코드만 받아서 저희가 이제 뭐 크롬이라든가 이런 걸로 간단하게 소스를 보여줄 수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혹은 뭐 우리가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1대1이면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 골고루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까지만 하고 다시 실습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런 공공기관에서 각자 공급망 있죠. 그리고 거기에 행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공공데이터라는 거를 처음 알았을 때가 2015년도 그때 이제 제3회 공공데이터 창업 때 이제 그때 수강을 하면서 이제 처음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민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입장이 다르죠. 데이터 신청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또 공공데이터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법이라든가 기업정보법이라든가 여러 개 다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기업정보랑 개인정보가 제일 돈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줄 수 없죠. 저라도 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개방을 요청해서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2가지에 안 걸쳐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 이유가 모든 데이터는 무결성을 위해서 유니크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때 1번부터 50번까지, 요즘은 20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학생들이 있다고 치면 그 친구들의 순번이 학번처럼, 그죠? 그 유니크한 그 번호가 1번 오늘 한번 발표해보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과 그 다음에 유니크한 코드들을 적용해서 진행이 되고 이게 각 부처마다 다 타입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운영 행정에 맞춰서 데이터 타입이 뭐 XML도 될 수 있고, 뭐 PDF도 될 수 있고, 한글 파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보여지는 뷰와 뒤에 있는 백데이터가 표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챗GPT나 제미나이가 한 몇 달 전에는 한글 파일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되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 쓰는
마켓이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독자적인 그런 문서 체계를 소프트웨어를 강하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도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는 그냥 MS 오피스 쓰지 자체 플랫폼 잘 안 쓰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도 있고 특성도 될 수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각 기관마다 데이터의 표준화와 그다음에 품질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품질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원래 우리가 생각한 행정 양식 옛날에 우리 그 종이로 출력해가지고 쓰던 거를 다 디지털 전환했고 그것들을 디지털 전환 운영하면서 더 효율적인 UI, UX를 만들면서 과거랑 또 다른 이제 표준이 아예 바뀐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이 디지털에 최적화되게끔 전자정부 행정이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우리가 가공하거나 혹은 제3자인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오픈 개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는 이거는 유출되면 안 돼라고 이제 일부 데이터 숫자를 뺄 수 있지만 데이터를 뽑아먹어야 되는 사람 쪽에서는 그 전문 용어로 널값이라고 하죠. 우리가 엑셀을 보면 이제 좌우로 해서 좌측, X축, Y축 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근데 그 입력 라인이 어떤 게 빠져 있는 거예요. 빠졌을 때 그걸 0이라고 쓰는 이게 숫자일 경우에는 1부터 0까지 순서대로 써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숫자가 없거나 그러면 이 나중에 이 데이터를 끌어왔을 때 서버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전체 앱이 구동이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찾아내죠. 찾아내서 정리를 하지만 과거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실 AI가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죠. 자, 이런 작업들을 지금 현재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미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거기 있는 이제 개발자들이 그 데이터의 품질을 코딩을 하죠. 근데 전체 데이터를 주진 않죠. 일부 메타 데이터만 주고 그거를 이제 검사하고 또 한 가지는 민간에서 그 데이터 개방을 요청을 하면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잡아내는 거죠. 만약에 수출 정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반입 정보 데이터가 수자들한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면 몇 개 이제 가장 빠져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업체 정보, 그죠?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연락처 이런 정보가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이거를 캡처해서 해당 업체가 어딘지를 찾아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대상이 누구냐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시대가 되면서 찾아내니까 그 개발하는 쪽에서는 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를 가린다든가 그런 작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각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데이터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언을 하죠. 제발 데이터 개방할 때 이 부분은 뺏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쪽에서는 실무자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무자하고 중간에 그 기관장, 그 운영진들이죠. 그리고 민간 업자들이 봤을 때 관점이 삼각이 다나. 그러니까 실무자 많이 왔죠. 가장 최선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건데 위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개방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민간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상황에서 이들하고 상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미나이를 한번 들어가서 소스 코드가 완성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여기 화면이 좀 더 크게. 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구글 스튜디오에 관련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저기 구글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이썬이나 다른 거를 뭐 제미나이 API를 사용해서 동일하게 기능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글 스튜디오에다가 이걸 코딩하고 나서 이거를 이후에 깃허브까지 올리는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이 친구한테 내가 이 코드를 구글 스튜디오를 통해서 깃허브까지 연결하려고 해. 하면 그 매뉴얼을 알려달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 소스 코드의 위 소스 코드를 구글 AI 스튜디오에 작업을 하고 깃허브에 연결하고자 한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구글 AI 스튜디오로 같이 작업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깃허브만큼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작업한 일부, 어떻게 보면 포토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포토샵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친구들하고 이걸 공동 작업을, 요즘 포토샵이 공동 작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한 거를 저희가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죠. 그 클라우드가 깃허브, 깃허브에서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붙어서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물론 제미나이나 챗GPT도 공동으로 계정을 만들면 같이 연결을 하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깃허브는 그런 부분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공동 워킹 모드. 여러분들이 개발자들한테 만든 거를 중간중간 자기한테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깃허브에 그 소스 코드를 보내줍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고, 아니면 URL 같은 그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면 그것도 원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되는데 외부한테 웹 앱으로 보여주는 화면은 결국 저희가 이거를 깃허브에서 서버로 옮겨오는 작업을 해야 사람들이 보기 편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작업은 거기까지 보여지는 모델하우스까지인 거지 실제로 구동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순서대로 이 친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소스 코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깃허브까지 연결을 하고자 하는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말 그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을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뭘부터 해야 될지.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나온 걸 볼게요. 자, 구글 AI 스튜디오에 접속한다. 우리 또 미리 접속을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시스템, 요거를 앞에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넣으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복사됐죠? 그리고 여기로 가서 얘를 붙이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그리고 화면 좌측 상단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여기 우측 하단에 이 내용을 작업해달라고 버튼을 오른쪽 하단에 그 버튼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게 또 시간이 좀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눌러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른 강의를 한번 슬쩍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 지금 아까 말한 그 AI 구글 스튜디오 버튼 눌러주시고 아마 이게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시면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금 그럴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속도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그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공공기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오늘 이후로 관점을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서 정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어요. 그중에 제가 이 2015년도부터 각종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위원회랑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을 현장에서 보고 시민사회까지 다 이렇게 삼각구도로 모니터링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게 그 거버넌스 구축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꼭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만 NIA에서 하고 있는 오픈 데이터 포럼이라는 곳이 가장 베스트였어요. 물론 거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 곳은 아닌데 전문가들 분인 거죠. 변호사, 그다음에 그다음에 일반 시민사회, 언론, 개발자, 이런 화이트해커들, 이런 분들을 다 모아놓고 공공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했어요. 저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주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미나를 진행하고 거기서 요구가 좀 더 직접적인 개발에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 그래서 오픈 데이터 해커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해커톤이 여러 가지 변화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까지 다 참여하고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여성 개발자를 위한 걸스인테크랑 함께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저는 그거에 4년째 그 멘토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나중 가서는 이제 또 여성을 하지 말고 다양한 세대를 하자. 그래서 청년으로 확대했고 그래서 지금 성별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심플 소스 가지고만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깃허브부터 시작해서 AI 허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서버 빼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정적인 대회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하나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서 개발자들이나 기획자들이 참여하고 그 과정들을 행정 담당자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수요자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방법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큰 메리트는 그 사례 정보를 올리는 게 가장 메리트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개 있는데 공공데이터 포탈에 가면 공공데이터 우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느낌이 잘 안 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 너무 이렇게 심플한 카드 뉴스랑 이미지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쓰고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은 또 다른 생각이에요. 내용을 뭐 써보니까 불편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게 영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친구들이 개발하는 과정들을 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이 사람이 개발하는 사람의 표정 그리고 같이 해커톤하는 사람들이 토론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거를 관계자들이 와서 의견을 하는 거 그리고 완성이 된 제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공감대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영하시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했을 때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게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의견을 너무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거, 공공 및 민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회나 해커톤 대회, 뭐 국민 참여나 이런 걸 활용은 좋고, 세 번째는 사례 정보에 관련된 릴스라든가 영상 콘텐츠를 올려서 현장감이 있는 개발자들의 현황을 보여주면 사용자들이 너무 효과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쯤이면 얘가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구동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여기 지금 이렇게 되고 계시죠? 다들 모두 화면이 그죠? 구글 스튜디오에 아까 코드를 넣었는데 얘가 열심히 지금 구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다시 한번 다른 강의로 한번 넘어가서 어, 이게 여러 가지의 공공 데이터가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민간이나 공공기관 혹은 뭐 국내외 기업 되겠죠. 컨택을 하죠. 그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 수출업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안전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보험을 가입하는 데서 어떤 게 있고 또 가입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성과를 내는지 혹은 문제를 일으켜서 보상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물론 전화하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전화 잘 안 하고 이거를 챗봇이나 혹은 이 사람들에게 AI 닥터 같은 것들을 아까 저희가 이제 어저께 그 찜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죠.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이제 사람들이 답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자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AI 서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에서. 그리고 그거를 지금부터 설계해야 되는 거죠. 설계한다고 했을 때 바로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느낄 거예요. 충분한 계획이 단계별로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공급망이 아까 말한 AI 그 허브 같은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고 그죠? AI 허브랑 연계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담당하는 부처에서 대부분 돈을 쓰고 우리가 거기를 활용해서 고객들한테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은 구체적인 데이터 공급망을 구축하지만 사실 공공 데이터 포털만큼 잘 되지 워낙 거기가 신경을 오랫동안 썼으니까 잘 오류를 잡아내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인 아웃바운드를 구축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주시면 이게 당장 내년이 될 수 있고 5년 뒤가 될 수 있고 10년 뒤에 됐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 내외적으로 포지셔닝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 개발자거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지금부터 하셔도 이쪽 분야에 대한 AI 행정에 관련된 전문 분야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고 다른 부처로 가서도 다른 업무를 맡더라도 동일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AI 관련된 개발 활용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공공 데이터라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청을 하고 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저께 이제 혹시나 해서 제가 까먹었을까 해서 데이터를 막 이렇게 개방 신청을 하고 이제 요즘 빨라졌더라고요. 옛날에 하루 이틀 걸렸는데 요즘에는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이 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앱을 돌려봤더니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내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어서 실제로 민간 서비스 했을 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대기업들이 안전하게 다 준비를 했겠지만 카카오 택시를 이용했는데 동선이 안 나오거나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에러가 하나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안전망을 갖출 수 있을지 이 구조를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서 재미나이를 오늘 활용하는 걸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 데이터셋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지도 한번 이따가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쯤이면 한번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만 이런 건가요? 여러분도 아직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죠? 계속 지금 시간이 가고 있어. 만들고 있는 화면이 맞나요? 아니다, 난 다 완성됐다. 이런 거 있나요? 완성이요. 모델을 잘, 쉬운 거를 잡으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대부분 다 이게 맞죠, 정답?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딱 보면 정확하게 오늘 또 처음 아침부터 빡세게 돌아갔는데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10분간 쉬겠습니다. 혹시 안 되는 분들 손 들어서 여쭤봐 주시고요. 맞아, 맞아. 빠르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이 순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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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다 끝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가시나요? 완성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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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하고 있는, 네. 제가 다 무슨 묻혔다고. 보셨나요? 됐다, 됐다. 네, 풀. 그다음 주제.
네. 아, 궁금한 게, 예, 말씀하시죠. IT 그래피티는 그런 거 뭐 네. 활용하는 방법도 네. 같이 해주시.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되고, 아, 재미나이만 집중적으로. 아, 네, 그렇게 하려면 한 10일 정도 있어야 돼서. 아,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됐다. 그래서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이제 AI 덕분에 이렇게 만드는 거 다 할 줄 알게 되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실제 그 네. 윤리나 네. 이렇게 실제 제안서 많이 쓰신 네, 맞, 것처럼 네. 또 그런 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만드는 건 이제 쉬워졌는데 네네. 그 만든 게 가치가 있어진다. 그건 시간이 여러 단계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우선은 옛날에는 기획자가 먼저 하고 개발자랑 협의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최종 개발 계획서랑 사업 계획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요즘엔 그게 한 번에 깃허브를 통해서 완성이 되면, 프로타입 완성되면 그거를 젠스파크를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음, 공공기관의 경우는 다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에 대한 틀의 프롬프트를 완성해서 표준 편차를 줄이는 작업도, 그러니까 약간 쓸데없는 지식이 하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그래서 AI 쓸 때 공공기관이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분은 가능하지만 사실 속도를 내려면 풀로 맡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발이 또 따로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저희 전자문서 그런 것처럼. 아, 사실 저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만드는 건 너무 쉬워졌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목록에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바로 보면 해줘 하면 다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쓸모 있고 그리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공공기관은 어쨌든 그 보고서 양식이 있다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그 네, 문장 같은 것도 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법적 기준이니까. 나름의 이제 네, 저희 그 간부 네,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공공기관식 논리가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죠. AI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아마 행정안전부나 각 부처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AI 적용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양이 저희가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아,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제 네, 생각은 한글 파일 네.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런 것도 있죠. 저희 네, 뭐 챗GPT나 제미니가 맞아요, 안 맞아요.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들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리고 바꾸고 싶지 않아요, 윗사람도. 지금 스타일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자기들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업무 실무자들이 너무 좋죠. 네, 사실 네, 저도 실무자니까 네, 제가 아무리 이걸 써도 네. 막상 이 사람들 설득하는 그 작업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그것까지는 AI가 안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민간 기업은 완전히 앞뒤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위에 상관이 아무리 얘기해도 밑에서 AI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설득 이론이 명확하잖아요. 기업은 거기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름 네. 저희는 이제 음, 그나마 이제 저희 음, 부장님이 음. 그나마 이제 실험적이셔서 네. 막 이런 거 하고 예,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레이 어, 플러스랑 교통카드 네. 그게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뭐 저희 네. 모니터링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업무 문서 그렇죠, 연결시켜가지고 그렇죠. 하긴 하는데 음, 근데 또 이걸 또 하기 음. 어려운 게 한 네. 번 하면은 또 그걸 네. 보고서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동으로 보고서가 만들게끔 해도 가능한데 그 양식이 안 맞으니 그거를 사실은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다, 이게 자동으로 업무 메일 문자 다 오겠거든요. 그럼 결국엔 보고서를 주 단위든 월 단위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규정이 안 돼서 스톱되는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건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규진이 있으니까 그렇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사님은 음, 평소에 이런 제안서나 이런 거 네, 많이 통과되셨으니까 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쓰신다면은 막 음. 논리는 어떻게 하고 네.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게 윗사람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 아, 그러니까 너무 혁신적이면 안 되고, 이게 데이터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10개를 다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개방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해요. 나머지 세 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픈 데이터든, 뭐 합성 데이터든, 혼합이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행을 하죠. 절대로 의사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된 거지. 그죠. 안 하면 담당자가 너무 이거를 뽑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걸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계속 그 부분을 연구하시는 게 맞아요. 정말. 그건 잘하시고 계신 거고, 가능하면 그거를, 그쵸,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제한이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 민간이니까 자꾸 부처에다가 제한할 수가 있잖아요. 아, 제 마음대로. 그리고 뭐 까지면 까인 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약간 노력들을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기록을 남기셔야죠. 그래 나중에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근데 또 막상 자리에 있으니까 음, 그러면 제가 이미 음. 일이 있는데 제안하면 그게 또 추가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또 그렇긴 하죠. 담당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외국은 안식년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아, 약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근데 아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네.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끝나가지고 아마 이렇게 화면이 떴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기서 제미나이 통해서 받은 코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그 제안서가 완벽하진 않죠. 사실은 그냥 뉘앙스만 준 거고 그 뉘앙스를 코딩으로 바꿔서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한 거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의 UI, UX까지는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테이블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요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쓰는 건 아니고 저희 행정 입장에서 개발자랑 얘기할 때 이런 구성 요소를 원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맞게끔 어떻게 데이터를 구성을 해야 될지 사실 이건 앞에 보이는 모델하우스인 거고 실제로 큰 집을 져야 되죠. 우리가 알기로는 기둥도 세워야 되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전력이라든가 물도 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틀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앱 개발비는 웬만한 빌딩값 거의 못지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7여 명의 개발자가 7천억 들여서 만든 앱이에요. 지금은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사실 집 건물값하고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값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1억 정도면 좋은 애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쏟아붓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어떤 지식정보 서비스 앱은 전체 스타트업에서 가장 비용이 쌉니다. 가장 싸서 처음에 만났을 때 이거부터 시작하라고 많이 권장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막 3D 디지털 트윈이나 게임이나 막 이런 거 하면 너무 돈이 몇십억이 기본이 막 몇 달 만에 크니까 이런 얘기를 엄두가 안 나요. 이게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지털과 영상 콘텐츠 이런 게 들어가면 서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비용을 적게 내서 제도를 이해하는 거에 약간 포커스를 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도란 제가 그 어떤 공공도 마찬가지만 민간 창업이나 소상공인 생태계도 약간 정부 주도의 사업화 생태계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법을 잘 지키죠.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도를 이해해야 된다. 공부를 잘할 것까지는 없지만 중간 이상의 점수로 1학년부터 7학년까지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초기에 요즘 그 젊은 20, 30대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자에게는 항상 공공데이터 창업대회를 내보냅니다. 그럼 단순하게 공공데이터 창업대회는 개발대회가 아니라 공공의 행정을 이해 못하면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이따가 공공데이터를 한번 개방을 신청해보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앱소스를 만들어 보긴 하겠는데, 우선 저는 사실은 완성된 AI 활동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그냥 찾았어요. 뭐 미세먼지 정보라든가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왜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올까요?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오늘 행정의 절차와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 것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 다른 경우의 수로까지 설명드리기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한 번만 삐끗거리면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주신 건데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민간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물론 있죠. NIA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 NIA가 사업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창업을 해보거나 현장 경험이 많이 있으신 건 아니죠.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점이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민간 오픈 스파크톤 관계자라든가 거버넌스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사실 이런 공공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공공 데이터 창업대에 거의 70% 이상 다 참여를 합니다. 그만큼 이 대회 인수가 굉장히 높아졌고, 과거에 이제 보통 공공 데이터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금융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마이데이터를 많이 쓰는 금융권이나 아니면 뭐 QGIS 요즘 인기가 많죠.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다 밀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국민 참여단이나 서포터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했던 기업들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외주를 주는 대행사들 있잖아요. 서버나 그런 웹사이트나 서비스 운영하는 데 있죠. 거기도 참여하라고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대회를 통해서 물론 그 회사 이름으로 나가진 않죠. 직원 이름으로 나가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친구들이 다시 그 대회를 나가서 개선점을 다시 학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존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운영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갖게 되고 기업들도 스스로 인식 개선이 돼서 우리가 이 기관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빌라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꼭대기층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집이 원래 계약이 올해 8월까지가 원래 계약이 만료였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지난달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2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연장을 하겠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90%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 대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은행에 갔는데 90% 대출은 안 되고 한 50% 되겠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법이 90%까지 안 돼.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분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니 저도 복덕방이나 부동산 업체한테 물어봐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찾아오는 방향을 할 거고, 당신도 새로운 집을 찾든지, 아니면 뭔가 금융적인 의사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반 소비자들이 그거를 미리미리 인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금융권에서 그걸
자기들도 알 수 없죠. 제도가 계속 이렇게 바뀌면 거기에 맞게 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약간 청년인 거죠. 여성 혼자 사시는 청년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권장한 이거였어요. 사실은 이분의 개인적인 신용도나 이런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집주인들은. 그죠. 입주를 하면 대출 그 자료가 오기 때문에 저희도 사인하는 과정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 권장은 이게 청년주택을 추천해주면 기분이 나쁠래나? 저는 막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물어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나중에 나가면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앞으로 이제 제도가 저희가 한국이 과거와 달리 국제정서에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70, 80년대만 해도 미국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한테 별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희한테 환율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각종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요소가. 근데 그거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도도 빠르게 움직이죠. 거기에 맞는 보조금이라든가 바우처라든가 이게 굉장히 한국은 엄청 빠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것들이 민생까지 내려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중소기업 이상들은 거기에 전담 인력이 있어서 빠르게 캐치하는데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그 부산 쪽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부산이요? 너무 멀지만 그냥 한번 가봤어요. 부산은 워낙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갔는데 부산의 소상공인 분들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리고 대출만 알고 있는 거죠. 무상지원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어떤 친구는 놀랐어요. 동경대학교 동경대학교 무슨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거기 무슨 우리로 얘기하면 부산의 가로수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햄버거 장사 물론 동경대를 나왔다고 해서 햄버거 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친구의 가장 장점이 일어도 잘하고 일어는 거의 네이티브로 하고 영어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똑똑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햄버거 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글로벌 소상공인 강소기업 지원서를 받아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자기가 일본 가서 살고 싶대요. 비자 때문에 얼마 전에 돌아온 거예요. 아시죠? 요즘 일본 비자가 세진 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인생에서 자기에게 맞는 정책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 정보가 정부기관에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소진공이라든가 각 기관마다. 근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좋은데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AI나 제미나이나 이런 걸 바로 앞에서 가르쳐 줬거든요. 이거 정말 이것만 써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게을렀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런 AI를 통해서 활용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렇다고 이제 TV가 메인이 돼서 과거처럼 TV에서 방송을 때린다고 해서 모두가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각 기관마다 민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각 기관의 강점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공공 데이터를 바라볼 때 항상 민생에 대한 관점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AI를 활용할지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인사혁신처 덕후킹정 강사나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 고민이 현장 담당자분들이 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기업을 다녀봤으니 여러 가지 조직적 이해관계와 방향성에 맞춰서 혁신을 제안하는데 이게 어렵죠. 제가 2003년도에 그 비철 제련사에 딱 신입사원에 입사를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ERP라는 게 그저 전사적 그 경영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제조에서부터 행정 모든 게 다 전산으로 바뀌는 그런 게 메리트가 있어요. 제가 오라클 자격증을 학부 때 따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저는 막 ERP를 구축하고 이렇게거니 생각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음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 공급망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인 온오프라인으로 이 시스템을 통합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배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관도 마찬가지로 사실 오래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에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서 행정의 민원을 지금부터 고민하면 이게 완성이 한 10년, 15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좀 더 사회적 포지셔닝이나 본인의 수행 능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관은 낫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한국이 다른 데보다는 전자정부 행정은
확실하게 일본하고 중국은 또 다른 결이고 거기는 그냥 일본을 하고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본은 아직도 제가 최근에 일본 가보니까 아직도 클래식하고 그다음에 또 중국은 저희랑 완전 다른 방식이고 그래서 이런 전자정부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한국이 잘 메인인 거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답답하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사실 그럴 인재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위에 상관 세대들은 그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뇌 구조가 여러분들만큼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교육을 해봐도 이분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거는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나는 그냥 의사결정을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완성되면 의사결정이 필요 없고. 그죠?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경우는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젊은 임원들이 많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는 50대가 임원이면 되게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30대 임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AI로 이렇게 모든 회장단들한테 보여주면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AI가 그걸 커버를 해주는 거죠. 적절한 값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각자 자신들의 이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 제안서를 여기다가 넣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나? 다 보면 제가 보기에도 제 생각 이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제안서는 제가 어쩔 때 그걸 했냐면 그 보통 이제 과기부나 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 하면서 만들어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사이언스 멘토라는 이거를 왜 하게 되냐면, 제가 그 고려대학교에서 영재 스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클라우드로 미션을 제시하고 그걸 1년 동안 프로젝트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국에서 오죠. 전국에서 이제 고려대학교로 와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중간 평가하고 파이널 평가에서 최종 결승이 되는데 그게 1년과 전.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각자 한 친구, 작년에 우승했던 친구는 거제도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저도 그걸 놀랐어요. 이게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고. 그리고 서로 나이가 어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딱 목적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딱 처음에 팀빌딩 되고 나서 뭐 초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오면 서로 소개를 간단하게 합니다. 작년하고 좀 재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작년에는 약간 특목고나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하면 되게 불량 학생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자퇴를 한 친구더라고. 학교 수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홈스쿨링이나 아니면 그런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져서 올해는 참여 비율의 거의 60%가 학교 밖 청소년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기 제안서를 이렇게 만들죠. 근데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꼴 이상이잖아요. 나이대가.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뭐 존댓말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언어가 다르다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권장은 이거를 공통적인 언어니 이렇게 PPT로 먼저 만들어서 이 친구들한테 클라우드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그 미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걸 선택하라고 해요. 그럼 선택하면 이 친구가 초이스해서 워킹 그룹을 자기들끼리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팀빌딩 관련돼서 이렇게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형이 보니까 저번에 UCLA 가서 연수를 받았더라고요. 요즘 고등학생도 해외 연수를 가는데 이 친구가 그 연수를 하는 과정들을 저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실래요? 그러니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팀이 두 명에 한 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팀 빌딩이 됩니다. 그리고 한 팀당 고려대학생 한 명이 이렇게 붙어서 하고 뭐 이런 영재 스쿨은 고려대만 하는 건 아니고 많은 학교가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친구들이 발전하는 과정들이 클라우드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는 깃허브에서 보고 나중에 파이널 결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저희가 서버에 올려서 실제로 서비스까지 가는 과정들을 총 1년 동안 진행합니다. 이거를 이제 많게 하는 친구는 5년에서 7년 정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한 1, 2년 이렇게 해서 대학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고3은 없었고 고1 때까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친구들이 진행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거의 서비스 90% 이상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에 다들 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 너무 놀랐어. 이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공공 데이터를 알고 이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데이터가 개방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장 직관적인 거는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봐야 된다. 근데 실무자도 있고 거기 기관에서 데이터 담당자나 외주업체가 있으니까 이쪽에 연락을 해서 질문 리스트를 정리해주면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방향성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서비스를 계속 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사이언스 멘토를 하게 된 계기가 이 친구 거제도에 있는 이 학생이 자기는 거제도에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우리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은데 제 걱정은 이런 과학 교육을 거제도에 받기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거를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 라고 시작을 했고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 친구랑 처음에 모델링을 이 친구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모델링을 짜서 초기 모델이 제안서가 완성이 되면 프로토타입과 함께 공모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교육부 공모전 나갔고 그 한국 천의재단인가 거기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걸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냐 그럴 시간이 없죠.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우선은 문제 해결 사고 능력이 엄청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보다 많이 많은 저하고의 소통 방법 그리고 같이 자기보다도 어마어마한 선배님인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배님들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끌어가는 이 수행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개발 능력은 당연히 기본으로 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세대들과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에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하는 기회가 조만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도 보신 분도 있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진행하지만 뭐 기회가 되면 여기 오신 분들 인사 안 하셨던 분들은 이따 점심시간에 서로 인사도 하고 관계성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쟁사에서 이기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좋은 풀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풀이거든요. 사회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공공 데이터 기획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데이터하고는 좀 달라요. 엄밀히 얘기하면 법적 기준을 통해서 탄생한 데이터예요. 나름대로 보호 비용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죠. 그냥 생뚱맞게 민간이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당 펀드와 기관을 설립을 하고 거기서 회사된 데이터고 그리고 그 데이터의 핵심은 인적 DB가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이. 뭐 기업 데이터라고 해도 대표나 이사지 데이터가 있듯이 인적 DB,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품질을 높게 평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초고속으로 행정을 발전시키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깃허브까지 연결하는 부분들은 제가 점심 먹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자연스럽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공공 데이터 이해에 관련된 영상 한번 가볍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사실 이 영상은 이론적 바탕이 아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는 케이스 중 하나고, 제가 뭐 어떤 자치단체장 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스마트 시스템 게이트 딱 들어갔더니 시장님이 다 이렇게 원격으로 모든 상황들을 관제할 수 있게끔 소방서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 단순하게 위에서 전화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그럴 줄 알았더니, 다 관제 시스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자기가 만약에 시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제일 먼저 SMS 문자를 받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고민은 AI를 적용해서 위기 대응에 대한 신속 의사결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법안과 절차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어디가 싱크홀이 발생했던 거죠. 싱크홀이 발생되면 그 의사결정에 대한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있죠. 인명피해를 먼저 체크선으로 보호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할지를 의사결정을 빨리 합니다. 책임 소재는 옛날에 책임 소재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나중에 그 책임 소재 원인을 밝히는 걸로 절차가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싱크홀이 발생한 내용과 원인이 유사 패턴으로 다른 데 있는지까지도 조사를 미리 해놔서 만약에 거기에 싱크홀이 생기면 2번, 3번, 4번, 5번의 위험 지수를 다시 체크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QGIS 관련된 지도 관련된 서울시 이제 위원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광진구에 사는데 전국 1등이더라고요. 싱크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싱크홀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시화가 되고 저희가 이제 막대한 개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그런 싱크홀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사전에 예측하고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그걸 싱크홀이 있다고 해서 그걸 파내서 미리 메꾸고 그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아니어서 미리 상황이 대처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는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나 이런 쪽도 여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과 QGIS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저도 QGIS 관련된 그 서버라든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를 그때 현장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안 하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자본에 대한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 포탈을 통해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용량이 큰 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영상이라든가, 그죠? 고품질 큐 있죠? LED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지도 맵, 이런 것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 외에는 이제 뭐 텍스트 기반이나 PDF, 이미지는 그렇게까지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그 정도 용량은 껌값이 자, 이제 우리가 떤 식으로 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성하고 MVP까지 가는 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 제시를 할 때 여러 명이 동시에 문제 제시하려면 큰 사건이 있어요. 싱크홀 같은. 싱크홀이 터졌다. 우리 같이 전담 조직이 움직이자.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실무자인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관점을 보고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처음 시도하게 됐을 때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처하게 될지 이건 공공 데이터 문제만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혁신, 디지털 전환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 인식에 대한 명확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 인식이 내가 전담 업무가 아니거나 그럴 때는 좀 또 그 담당자를 통해서 소통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약간 시간을 두고 대응하기를 바라고요. 내 업무 안에서의 문제 제시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반드시 부서장이나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인사혁신처에서 행정 관련된 부분의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반드시 부두가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남기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리더가 싫어하죠. 그런 것까지 굳이 이렇게 남겨서 얘기를 해야 되냐. 그죠? 남기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나 기타 주요 감독기관이 모니터링을 거의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는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분들은 약간 관리자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신입사원들은 칼같이 기록을 남길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그런 고민을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습관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에 대한 방향을 전반적으로 선행 자료를 찾는 것을 권장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선행 사례를 찾아서 이 문제가 우리가 우리 기관, 우리 국가나 우리 행정에 맞는 방향에 대한 시너리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디지털 전환과 행정 기술에 공공 데이터를 넣으면 설득력이 높아져요. 공공 데이터가 안 들어갈 수는 없죠. 여러분들 하는 업무가 행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AI를 통해서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과정까지를 아까처럼 그렇게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뢰성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출처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 데이터 포털부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출처가 명확하면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죠. 이거를 담당하시는 각 부처나 각 기관 담당자들이 겁나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AI도 일부 쓰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저희가 일부 단계별로 관리자들이 모니터링해서 확인된 내용만 올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공공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보통 이제 뭐 CSV라든가 엑셀 뭐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QGIS 같은 지도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석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석 툴은 사실 요즘 제미나이나 챗GPT나 제스파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화 관련된 전문 AI보다는 딸리긴 하죠. 근데 업무상으로는 지장받지 않을 정도로 이건 무슨 대외적으로 공개용이 아닌 정도의 디자인이면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공 데이터에는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기관의 내에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설득이 이론을 했을 때, 제가 빠지거나 혹은 제가 뭔가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졌을 때 그 부분에 힘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권장은 이겁니다. 만약에 금융 관련된 공공기관이면 금융감독원이나 혹은 다양한 어떤 유사 기관이나 비슷한 패턴의 기관들의 데이터를 혼합해서 제안서에 넣으면 보다 제 공신력이 높아지거나 약간 사업성에 대한 힘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업무에 관련된 데이터거나 다른 옆에 부서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으면 그냥 하다 말아도 티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관과의 데이터를 일부 넣어서 내 사업성에 대한 힘을 발휘해 주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어, 이 지능형 관련된 분석 파트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데이터에 대한 확보와 가공, 시각화 자료는 돈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인스파크 코인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학습을 시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다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그 구글 AI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이제 웹사이트거나 앱 두 가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변화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보면 앱으로 변하고 저희가 이제 노트북으로 보면 웹으로 변하는 그 모양인데 여기서 우리가 버튼을 유료 버튼이 뭐가 있냐면 이거를 자동으로 DB와 생성부터 백엔드를 알아서 AI가 생산해주고 이거를 저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웹 서비스, 즉 우리가 원격으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유료 서비스인 거죠.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저희가 깃허브를 통해서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건데 그 과정도 편의성이 있는 거죠. 내가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웹 서비스 하는 시간보다 이게 훨씬 이 버튼을 유료로 했을 때 효과적이긴 하지만 한번 클래식하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셋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걸 기반으로 제미나이나 어떤 자기가 주로 쓰는 AI 툴을 통해서 그거를 요약하고 발표 자료까지 구성하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저희 되게 원론적인 내용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내용 같은데 사실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강의자를 말 못하는 것들이 기관마다의 의사결정 시나리오가 있죠. 그렇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어, 조직 내 의사결정의 관계성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은 작은 허들을 먼저 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 목표점까지는 여러 개의 단계적인 허들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허들을 넓게 하시면
그게 주변에 있는 신뢰성이나 그걸 내 스스로가 너무 롱타임으로 업무 외에 가중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죠? 성공하고 행복한 거지. 굳이 일을 만들어서 안 될 거를 질질 잡고 있는 건 아니고. 그죠? 특히 여러분들 같이 젊은 분들은. 그래서 제 권장은 이겁니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 이 여기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에 효과적인 방법을 많이 권장해요. 저의 경우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녔을 때, 이 처음에 그 아까 말한 그 ERP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 권장은 ERP를 깔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사원이 회사에다 ERP를 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ERP를 하려고 했냐면 제 동기들보다 제가 그때 오라클 자격증도 있고 컴퓨터 수행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반면 내 동기들은 외국어도 잘하고 기술도 뛰어나고 아무튼 제가 다른 일반적인 능력에서 딸렸어요. 근데 전사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 친구들보다 활용도가 높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 권장은 뭐냐면 거기서 가장 헤드쿼터가 될 수 있는 중간 관리자 과장님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아이디어를 냈더니 과장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저 과장님 얘기 듣고 이 아이디어 짠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과장님의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과장님을 밀어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한 번에 ERP를 낸 게 아니라 먼저 전자결제부터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 만들고 그 다음에 운송 관련된 운송 송장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배차 관련된 거를 자동으로 만드는 거. 그까지만 하고 이제 퇴사를 한 거죠. 근데 아까 그 과장님이 지금이 현재 그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 목적은 그 프로젝트를 통과시켜서 내 바로 윗상관한테 인지도를 쌓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면 나중에 이 회사를 나와도 내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되게 보편적인 뭐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기획을 성과를 단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하면 할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의에서부터 데이터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럼 왜 AI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행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써보니까 일상 속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설득할 때 AI에 관련된 대세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AI 생태계를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설득 이론에서 가장 핵심은 대세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중심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각과 자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 처음 강의했을 때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AI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 아까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짜냐면 AI보다 제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인의 성향과 특성이나 이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AI한테 프롬프트를 수요 기업이 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거를 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업들이 저희 경기도 수출기업협회에서 기업들 12명을 데리고 저기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전시회를 참가하고 거기에 관련된 바이오 매칭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 만드는데 30분이면 돼요. 자, 우선 이 관계자들의 명부를 먼저 인적 DB를 요구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그걸 가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최종 패턴과 과거부터 해왔던 패턴과 그리고 향후의 의사결정에 대한 방향을 기반으로 해서 프랑스 파리에 대한 일정을 구성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분이 이제 프랑스 파리의 인근에 있는 우리 코엑스 같은 전시회를 참가를 하죠. 그리고 각 업종별로 15개 업체가 업종이 다 다릅니다. 그럼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한 개만 뭐 꿀까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섬유업체도 있고 자동차 부품회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들이 모두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권장을 했냐면 처음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업체들을 섭외를 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자 업체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안에서 섬유랑 연관된 업무를 가진 기관 담당자들을 섭외를 해서 한 번에 회사를 갔을 때 각 15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통은 저희가 해외를 가서 출장을 가거나
계획을 세울 때 보편적인 자료를 주로 많이 해요. 근데 AI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업의 비전과 방향에 맞게끔 해석을 해주거나 해당 일정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체크해서 대응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뛰어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분들의 가족 관계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이 연수 기간이 끝나는 오후 6시부터는 개인이 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라이빗한 방향을 많이 제시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경기도 수출기업협회 저기 부회장님이 자녀분이 베이커리 빵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파리에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한 빵집들을 5군데를 추천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야 되는 주요 기념품들이나 사진 영상들을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걸 컨텐츠를 가지고 나중에 따님한테 갖다 주면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짜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공적인 업무나 개인의 프라이빗한 것,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일정표를 짜는 거죠. 근데 이 기반에는 제가 철저하게 아까 그들의 개인정보, 그 다음에 그들의 회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관계 정보랑 향후에 관련된 대응을 다 모니터링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옛날에는 다 진짜 이걸 한 달 작업을 해야 되고 미리 자료를 다 받아서 폴더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받는 즉시 AI 다 쏟아붓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는 AI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드렸고, 뒤에부터는 다시 기터브 관련된 실습과, 그리고 저희가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간단한 앱, 그리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안서까지 쓸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점심시간 가지시고요. 이따가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각자 편하게 식사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락은 뒤쪽에 수정하셔서 자리에서 드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정리하실 때는 뚜껑을 다 덮어서 이 통째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